예, 격주로 나오는 두 분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정치권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죠.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제오표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이 이제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논평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고 그러나 한계가 너무 분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히 좀 총평을 듣고 갈까요? 일단 일반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서 주목을 이제 끄는 데는 일정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이뇨한 원장이 명사시고 또 존경받는 분이긴 하지만 무슨 제도 정치권에서 무슨 역할을 해보신 분은 아니에요. 때문에 이 선거 앞두고 굉장히 제한적 권한을 가진 또 제한적 시간 내에 뭔가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얼마나 성과를 낼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 대표 체제가 존속하는 전제에서 당 혁신이라는 게 별로 성과를 그동안에 많이 못 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느 당이나. 예, 어느 당이나. 그만큼 이제 어려운 작업이고 일종의 이제 이게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인데 그 제안을 지도부가 수용한다면 다행히 성과가 나겠지만 수용하지 않거나 애초에 방향 제시가 예를 들어서 큰 변화가 없는 방향 제시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왜 이걸 하느냐 이제 이런 평가를 주로 받았던 게 정당의 혁신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정말 많은 걸 하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민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될 거, 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크게 바뀌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이 이제 급소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 그걸 제안하는 역할이면 사실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저는 일단 한 가지 효과 말고는 나머지는 불확실하거나 미지수거나 지켜볼 만하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효과는 사실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선거에 나갔을 때 추천사를 한국 분인데 외국 출신인 분한테 추천사를 받아서 사진을 공보물에 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이 이제 인종적으로 단일 민족에 가깝다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좀 그런 효과는 확실하게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 이제 뭐 축구의 히딩크 감독처럼 그런 외인 출신의 혁신가가 될 거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들이 저는 뭐 광주 5.18과 관련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이런 점들만 너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의료민영화라든지 이런 주장들 그리고 대북 강경 노선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정통 노선에 가까운 인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정책적인 요인들이 또 어떻게 이 혁신에 반영이 될 건지 혹은 혁신이 될런지 이런 것들은 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할 혁신위원들을 지금 선발을 해야 되는데 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예로 비윤계로 분류가 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한테도 혁신위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했다고 해요. 천 위원장은 저희 사사건건에도 한 달에 한 번 출연을 해서 제가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전화 연결을 지금 잠깐 하려고 하는데 천하람 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예. 저희 제작진은 좀 스튜디오에서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선명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순천에 계십니까? 네. 순천에 있습니다. 예. 이뇨한 위원장이 좀 서운하다고 안 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순천 출신이시니까 또 순천 당협위원장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셨죠. 어느 정도 서운하셨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글쎄요. 이게 제가 거절 의사를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혁신위에서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싶으시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대화가 그렇게 길게 이어졌던 것은 아니고 제안하셨고 제가 그냥 정중하게 체제형 혁신이도 했었고 이렇게 순천에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알겠다라고 정도로 간략하게 대화 나눴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오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왜 거절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체제형 혁신이 해보니까요. 당이 위기의식이 충분히 안 올라와 있을 때는 혁신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위기의식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면은요, 김기현 대표부터 사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분석할 때 정말 이게 별거 아닌 패배였다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았어야 되고요. 이게 정말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로 이게 위기 상황이다라고 했다면은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졌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게 임명직만 몇 명 교체하고 이제 와서 혁신위를 띄워가지고 이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겠다? 저는 그거는 좀 글쎄요, 약간 눈속임 시간 벌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위기 의식이 없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뭐 혁신위에 들어간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뭐 결국 들러리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뇨한 위원장은 통합을 첫 일성으로 매우 강조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네. 천하람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비윤계가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 통합은 뭐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한 것 뭐 그 자체로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게 한두 사람이 거기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 모두가 다 통합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바로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 하나는 자꾸 우리가 정치를 보다 보면 정치인 한 명 한 명을 자꾸 잡으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여성 한 명을 앉히면 여성 표가 생길 것 같고 호남 출신 한 명 앉혀가지고 위원회 넣으면 호남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지지층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간 뭐 2030, 뭐 중도층,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는 호남이나 수도권, 뭐 충청권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해서 사람을 거기에 그냥 충청 사람 하나, 호남 사람 하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방향성을 바꿀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정답지는 저도 항상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신인규 전 대변인 탈당하면서 얘기했던 왜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느냐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혁신위원회에 천하람이가 한 명 들어가서 앉는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통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인규 전 부대변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연결된 김에 한번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이 국민의힘을 이제 탈당을 했어요. 신당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던 분이죠.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도 지금 뭐 신당 가능성 부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출연한다면 천하람 위원장은 거기에 합류할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대로 국민의힘 간판으로 순천에서 출마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이런 질문이 나오기에도 좀 너무 이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이 이번에 탈당을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새로운 정치적 노선을 개척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저도 조금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좀 더 희망을 갖고 노력해보자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그게 제 진심입니다. 물론 뭐 모든 옵션을 열어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토릭처럼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가정적 상황이고 저는 특히나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제 위치에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뭐 현재로서는 그런 의지입니다. 예.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또 드려보죠.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비슷한 문제의식을 네, 얘기하는 한마디로 건데. 얘기하면은 지금 인요한 혁신위도 일종의 들러리인데 그 들러리에 또 들러리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 얘기로 들었고요. 저는 충분히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당내에서 특히 천하람 위원장처럼 강서 재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가 들어서야 되는데 혁신위가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하람 위원장 말은. 네, 사실 뭐 천하람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수파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이런 의견이 불씨가 돼서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진 서병수 의원도 김기현 대표의 사퇴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결국에 혁신위는 띄우긴 했으나 혁신위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순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거꾸로 또
위로 가자, 혁신위로 간 김에 비대위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또 이런 인터뷰로 보이는 것 같고 예. 김기현 대표의 하루하루가 당분간은 길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아, 하루하루가 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뉴한 위원장이 한 발언 가운데 저희가 좀 뽑아본 게 있는데 이것 좀 보고 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내에 낙동강 하류 세력이 있는데 뒷전으로 물러서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저게 또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기자들이 또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볼까요? 제가 낙동강 하류는 6.25 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서 나오셨고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뭐 농담도 못 합니까? 다음 주 정도면은 제가 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정해지면은 제가 5.18에도 모시고 갈 거고 출발은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뒷부분 5.18 민주묘지 참배한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그 앞부분 낙동강 하류 왜 꼭 상류는 아니고 또 하류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 말은? 낙동강 하류면 영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영남당입니다. 정체성이. 근데 그 영남당 정체성이 좀 엷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영남 기득권 내려놓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 변화를 얘기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저는 그 문제의식에 일단은 좀 비춘 거라고 보고 그 반작용으로 과감한 이른바 서진이라 그러죠. 호남을 끌어안고 또 호남 민심을 향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5.18 묘지 참배를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에 첫 행선지로 선정하겠다. 이 말씀까지 더불어서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이뉴한 위원장이 영호남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적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인 건 맞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 과제가 영호남 통합인가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다르게 이를테면 당정 관계 같은 게 너무 일방적이고 수직적으로 경직돼 있고 대통령이 민생보다는 이념을 주문하고 국무위원들한테는 나가 싸워라. 근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전국이 경색되고 이게 뭔가 뭐 포용도 통합도 화합도 대화도 없는 이런 정치가 지속되는 게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자칫 이뉴한 위원장이 나의 미션은 영호남 통합이고 영남 색채를 국민의힘에서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호남 민심을 끌어안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좋긴 한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의 첫 번째 과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 낙동강 발언은? 네, 아까 뭐 상류하류라는 예. 워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예. 낙동강 중류, 상류가 TK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TK는 약간 왜 그런 제외가 부분. 되고 예. PK는 되는가 이런 부분은 왠지 이게 뭐 정치적 실수인지 아니면 지리학적 실수인지 이런 것들 좀 의아하기는 그러니까 했었고.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제 네. 저거를 뭉뚱그려서 영남으로 이제 해석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제가 너무 세세하게 분할시키는지 모르겠으나 하류는 부산 그렇죠. 부울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상류는 이제 TK를 얘기하고 그래서 네. 왜 꼭 하류만을 얘기했나 이런 그렇죠. 궁금증도 뭐 들더라고요.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상류, 중류 출신들, 뭐 이뉴한 위원장이 해명하면서 대통령들이 하류에서 많이 나왔다는 해명을 했는데 사실 중류, 상류가 더 많을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언급을 했을까 좀 의아한 측면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정치적 수사의 실력일 수도 있는 게 이분의 얘기하고자 했던 요체가 사실 영남색이 강한 당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색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요지였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예. 그렇다면 표현은 달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뒷전에 계시라가 아니라 철통 방어해 주시라. 뭐 공격은 좀 다른 선수들이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세련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뭐 예. 세련되지는 않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례하거나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언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논란이에요. 지금 이제 이뉴한 위원장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날마다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평소에 농담도 잘 하시고 화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 예.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나 검사 시절에 투머치 스토커다. 그리고 달변가다 이런 평가들이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되고 정치인 되고 나니까 계속 설화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잘하시던 분 또 정치를 하게 되면 실수하고 설화에 시달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뉴한 위원장이 바로 이 문제부터 극복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언어의 예술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뉴한 위원장의 시험대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 낙동강 발언에 대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가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볼까요?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몰라도 실권은 없으니까 중진들의 입막음용으로 쓰일 것 같다. 예, 오늘 SNS에 썼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선 의원들 수도권 출마나 불출마를 종용하고 중진 의원들이 혁신을 거부한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때리려는 작전으로 읽힌다. 예, 그리고요. 국민들은 이번에 중진 의원들을 심판한 게 아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목하는 대상은 한 사람이다라고 글을 끝마쳤는데 저 한 사람은 아무래도 뭐 대통령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저런 해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다른 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그게 혁신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영남 기득권 포기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선 의원들이 많고 그 색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근데 그것만 얘기하다가는 실제 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남 기득권 의원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한 자리에 대통령 사람들 다 그대로 갔다가 만약에 공천을 한다. 예. 그럼 그게 과연 혁신이냐. 근데 이런 문제의식이 저는 깔려 있는 그런 코멘트라고 보고요. 근데 과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본인은 이제 대통령한테도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예. 정말 지금 이제 당 안팎에서 말은 내놓고 못하지만 기대하는 그런 강도의 국정 운영의 변화와 이를테면 총선 공천이나 당 운영에 있어서 이런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건 조금만 지켜보면은 뭐 금방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아무튼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말하겠다. 예,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각대로라면 그 이뇨한 혁신위가 이른바 공천 문제까지도 건드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영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민감한 시기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관측이 인요한 혁신위가 공천 문제까지 건드린다가 아니라 예. 어차피 혁신위가 어떻게 하든 간에 공천 문제를 건드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도 있겠죠. 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해낸다기보다는 예. 혁신위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뭐 영남 중진 몇 명에 대해서 물갈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 어차피 그렇게 가는데 예, 어차피 그렇게 가는 흐름에서 이뇨한 위원장도 혁신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예. 저런 언사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뭐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항상 이제 선거가 되면 정당들이 겪는 특징이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차별성이 없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쪽에서 뭔가 신박한 상품을 들고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 혹은 더 하겠다, 묻고 더블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정책적 차별성 줄어들고 혹은 실점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꺼내지 않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결국엔 뭘로 승부를 하냐면 우리 편을 누가 더 많이 칠 것이냐 저쪽에 더 칠 거냐 우리가 더 칠 거냐 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물갈이. 그렇습니다. 예. 그 물갈이고 사실 국민의힘은 물갈이가 별로 안 됐던 정당도 아니에요. 민주당 이상으로 된 측면이 있고 특히 TK를 포함한 영남 지역에서는 항상 뭐 30%, 50%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분명히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혁신위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공천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맹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또 건드리면 매우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는 것이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공천 문제를 뭘 어떻게 건드리느냐가 중요한데요. 또 너무 세세하게 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도의 디테일을 가지고서 가산점을 얼마를 주니, 뭐 3선 이상의 위원들은 어디에 출마해야 되니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저는 그거는 김기현 대표의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혁신위원들의 면면의 참신함도 아니고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본인에게 주어진 마이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게 바뀌어야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강제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통해서, 본인의 마이크를 통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불출마, 예를 들자면 이른바 영남의 윤핵관 중진들을 향해서 뭐 험지 출마 이런 거를 공공연히 얘기해서 그걸 설득하고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혁신은 성과가 있는 거죠. 제도 일부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있는 건데 아, 예.
과연 이제 그런 정치를 인유한 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를 하지 않는다면 제도 일부 바꾸고 이런 거는 최재형 혁신이 요 직전에 있었던 그때도 제도 개선안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하게 좀 설득력 있는 제도 개선안은 많이 내놨어요. 천하람 위원장 말은 이미 혁신안은 다 과거에 나온 아니, 걸로 역대 참조하면 모든 된다. 예. 정당들의 총선 앞두고 한 혁신위에서 그런 정당 개혁안은 다 있습니다. 그거 네. 복붙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력인 마이크를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의 기득권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이거를 어떻게 쳐내느냐.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총선에서 어떻게 손뜨게 만들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도록 하느냐 이거죠. 예.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대통령이 뒤에 있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한길 위원장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라는 추측도 있잖아요. 물론 김한길 위원장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대통령 김한길 인유한 이 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인유한 위원장은 지금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강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근데 네. 뭐 어려울까요, 그거는? 근데 그 배경이 이제 대통령이 든든한 배경이냐라고 했을 때 인유한 위원장 정도의 인선을 두고 상당히 새롭다거나 의외라거나 깜짝 놀랐다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라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인사였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상당히 익숙한 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에서 또 관련 직책을 맡기도 했었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예. 사람 생각이 또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아니더라도 뭐 김기현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인유한 씨는 어떨까? 이 말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호남 순천 출신이라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이건 같아요. 자꾸 배경설이 나오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는 것은 인유한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이력이 얕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정치 역량을 과시를 해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되겠고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패한 인선이었다 평가가 나오겠고 반대로 성공하게 되면 사실 뭐 누가 빽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치를 한 경험이 별로 없지만 상당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예,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신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도 저희가 언급했지만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이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었을 때, 예, 그때 이제 발탁이 된 86년생입니다. 예,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데 오늘 이제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 창당의 의사를 내비쳤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당과 관련해서. 신당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예, 저거는 뭐 늘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태도고요. 근데 만약에 할 거라면 현실적인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로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뭐 비례정당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저 여론조사 결과도 볼게요. 제작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예, 좀 시간이 걸리나요? 예, 보여주십시오. 예,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10월 21일과 22일에 1,000명을 대상으로, 예, 물론 ARS 조사입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아니라는 점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건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들어왔을 때 정당 지지도가 어떠냐 이렇게 한번 가상적인 대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민주당이 한 38, 국민의힘이 26,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한 17, 그리고 정의당이 3. 이 정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건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그러나 그래도 워낙에 요즘 신당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저런 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뭐 신당 출연 가능성이야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꽤 수치는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아직은 가설이고요. 예. 또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의 인지도와 선호도 이게 그냥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막상 실제 신당이 어떤 가치 지향과 또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저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 이제 두 분이 신당을 창당할지 안 할지 또 신당을 한다면 두 분이 같이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이 다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서 뭐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두 분 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12월이라는 구체적 시한까지 정해놓고 당의 변화가 없다면 어쨌든 그 다음 선택지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준석 대표 오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비례신당은 안 한다. 그러니까 당선 목적에 본인 당선 목적의 비례신당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선을 그은 것 같고요. 한다면 제1당을 목표로 전국 정당을 하고 스펙트럼을 넓게 잡겠다.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다수 출마를 시키고 그렇게 가겠다, 큰 스케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 스펙트럼을 넓게 잡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20대 남성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 정치 철학에 기초해서 주력해왔던 예. 이제 그런 정치 기반을 향해서 향후에 다시 보수가 재통할 걸 겨냥한 그런 어떤 정체성이 뚜렷한 정당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오히려 그건 본인 부인을 했어요. 하려면은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제1당이 되기 위해서 이 좌우로 스펙트럼을 넓게 잡겠다. 예. 근데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거는 오늘 했던 인터뷰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예. 그런 기존의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과는 조금 변화된 이제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단계 더 진전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총선 전에 상당히 큰 변수가 떠오르고는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비명계가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느냐와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이준석 등이 탈당할 거냐, 창당할 거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된 것 같고 예. 현재 제3지대를 표방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긴 한데 사실 대중적으로 감흥을 주거나 하는 세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유력시되는 것은 기성 거대 정당에 있었던 사람이 이탈해서 나가는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조사에서 주목을 한 것은 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창당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살펴봐서 그 뺄셈, 덧셈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쪽은 유의 신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당이 창당됐을 때 4.3%포인트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8.5%포인트가 하락을 해요. 더 빠졌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더 빠진다는 겁니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통해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이번 재보선 또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민주당에 가 있는 듯한 여러 표심들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사실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 뿐이다. 제3정당이 생기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층들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총선 막판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또 이런 점에 또 신당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월까지 지켜보고 창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별도로 출마를 한다거나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했을 때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잠식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신당론을 더 풀무질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좌우로 유권자들이 일직선으로 딱 배열이 돼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 무슨 탈당을 하면은 그 탈당한 사람이 원래 있었던 정당만 타격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로도 표가 갔거든요. 이런 이치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당에서 비명계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국민의힘의 출혈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3정당이라는 변수는 상당히 다루기 까다롭다라고 하는 예. 것이고 근데 이게 거꾸로 거대 정당한테도 힌트를 줍니다. 제3정당이 나왔을 때 그 변수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다스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혁신의 단초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가령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새로운 세력이 출연했다는 거는 단순히 1대1 구도에서 반사이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새로운 세력이 출연하면 우리 당은 그쪽에 뺏기는 그 지분을 줄이고 대신에 저쪽 당은 저쪽 당이 이제 깎여 나가는 것이 더 커지는 이것을 그래야 이제 유리하죠. 노려야 예. 되는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인물 여러 문제에서 제3당에게 표를 덜 잠식당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뭐 답을 부분에 도출하기는 초점을 맞춰서 어렵진 예.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그 스펙트럼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셨잖아요. 외연을 그럼 넓혀서 제1당을 목적으로 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욕심을 내비쳤는데 그게 이제 주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손잡을 수 있는가? 이건 가정을 좀 거듭하긴 합니다만 가령 이제 바깥에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 있고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정의당 내부에서 또 당 지도부를 향해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어요. 장혜영, 류호정 의원은 지금 제3 세력이 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이 좀 재창당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하고, 예, 현실적으로.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이제 스펙트럼은 구체적인 연대의 대상, 즉 정치 세력으로서 연대의 대상을 놓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지 기반의 확장을 의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지지 기반의 확장과 연대의 대상은 연동된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연대의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고 그리고 본인이 뭐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 얘기까지는 아직 속내를 비추지 않고 있고요. 다만 기존의 무슨 이대남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정된 지지 기반에 자기 이미지가 고착됐다면 이제는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 지지 기반을 훨씬 더 넓은 지지 연합을 구축하는 것으로 가겠다. 이 의미를 했다고 보고 지금 삼지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서 김수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임팩트는 없습니다. 금태섭 신당이든 야영자 신당이든 신당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지금 국민들이 모르는 거고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뭘 하겠다는 신당인지 양당이 아니다는 분명하게 표방했지만 어떤 가치 비전 정책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본 바가 없어요. 예. 저는 그런 정당은 이게 존립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정의당 내부에서는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기존의 이제 이 혁신재창당 방침이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이정미 대표의 자각 노선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에 이정미 대표가 좀 물러나고 훨씬 더 이제 진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서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더 넓은 어떤 지평과 전망위에서 정의당의 진로를 모색할 새로운 비상지도부를 구성하자 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게 뭐 이정미 대표가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두 분의 의원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정의당은 당이 작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당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성찰적 메시지는 없고 이 모든 것이 이정미 대표나 당 지도부의 책임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당원들이나 당의 간부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 예, 그런 측면이 저는 있겠군요. 자기 성찰적 메시지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데는 정의당이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몇몇 정체성 중심으로 굉장히 축소된 정치를 해왔던 측면도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비판도 있죠. 근데 예. 그런 비판의 원인 제공을 한 책임들도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면도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려면 정의당의 가장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노회찬 대표의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신인데 당이 투명 정당이 되면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이 지금 투명 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여기서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될 건가라는 아주 절박한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향후 흘러가는 내용을 보고 다시 또 박원석 전 의원과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과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